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춘분이라는데 꽃샘추위 때문에 아침 기온은 아주 쌀쌀하고 춥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상무 수석이 물러났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경질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경질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황상무 수석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을 경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했던 황상무 경질 이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는 순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번과 같은 한윤 충돌은 막아야 한다라는 양쪽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황상무 날렸다. 이재명 대표는 양문서 어떡할래? 라는 입장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악몽, 동아일보 5면인데요. 이 대통령실에서도 황 수석을 경질하라는 한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수도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여론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5면입니다. 윤한 충돌의 여당 4년 전 악몽 재현 우려. 지난 총선 때 다진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는 겁니다. 특히나 수도권 출마자들이 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도 한 비대위원장의 요구뿐 아니라 수도권 출마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라는 해석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너무 안 좋다라는 여당 수도권 후보자들의 목소리도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쐐기. 중앙일보 5면 기사 함께 보시죠. 의대 증원 오늘 대못. 정원 200명, 지역 의대 다수 나올 듯. 오늘 정부가 증원된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합니다. 의협에서는 이거 강행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왜 의사들의 요구 때문에 국민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잠시 후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악용,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노조 핑계로 서핑하고 당구하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이 해고됐습니다. 고의 상습적인 근무 이탈자에 대한 중징계입니다. 아무리 노조지만 이러면 안 되죠. 특히나 노조 간부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고 서핑하러 갔다면 해고해도 마땅하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고른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총선 해시태그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자 테러 발언 논란 황상무 버티다 사퇴. 결국 사퇴입니다. 황 수석이 결국 물러나겠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이 사의 의사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취재해본 결과 사실상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경질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해석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여당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공감대를 이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날씨가 오늘 아침 아주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쌀쌀한 기온을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대위 대변인으로 이번에 임명된 송영훈 대변인,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은 윤한 충돌할 때가 아니다.
선거 지면 윤 정부도 끝난다라는 위기의식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실 용산과 여의도 국민의힘 모두가 교감을 이룬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황상무 수석을 대통령이 경질했다는 뉴스 속 보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는 조금 전 최악은 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총선 지면 윤 정부 끝이다. 황상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결국 사의를 수용한 건데 사실상 경질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상무 경질해야 된다. 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질 요구를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 지면 윤 정부가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다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양쪽의 어떤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은데 집안 싸움 할 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난 충돌을 빚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황 수석은 경질해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조금 늦었다, 뭐 많이 늦은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라고 하는 건요, 뱉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고 내 말이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말이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막상 시험 당일날 답안지 쭉 밀렸으면 그럼 성적은 제대로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한테 아무리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 아시잖아요. 저 반장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점수가 아닙니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객관적으로 답안지 보니까 뭐 다 잘못 썼네. 이러면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는요. 유권자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유권자가 채점을 하는 거지 뭐 대통령이 채점을 합니까? 국무총리가 채점을 합니까? 야당 대표가 채점을 합니까? 선거에서 채점을 하는 사람은 그 유권자이기 때문에 시험 보고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것은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채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그거는 자기만 손해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황상무 수석이 늦게 퇴임한 것이 사퇴한 것이 오히려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빨리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게 돼서 단초가 마련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해왔는데 이 황상무 수석 논란 때문에 공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가지 못했던데 이 대통령실에서 이번 황 수석 사실상의 이 경질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다시 선거 캠페인 기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요. 황상무 수석은 도대체 자기가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명이랑 같이 밥 먹고 기자 후배들이니까 다 괜찮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선거를 20며칠 남겨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지금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한 민감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만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황상무 수석이 고위공직자로서 너무 큰 실수를 갖다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송영훈 선대위 대변인 이번에 선대위 대변인 임명되셨어요. 사실은 이 황 수석 문제 때문에 수도권 후보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직접 터져 나왔는데 대통령실의 결단이 어쨌든 오늘 아침에 속보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방금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답안지를 잘못 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종치기 전에 오답은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종치기 전에 오답 고쳤다. 그렇습니다. 예. 그 황상무 수석이 조금 더 일찍 사퇴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뭐 오늘이라도 정리가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마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언론에 이미 널리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어제 또 선대위 발대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보면은 뭐 황상무 수석을 옹호하거나 두둔하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문제가 그 이종섭 호주 대사입니다. 그 이종섭 호주 대사 같은 경우도 물론 본인은 뭐 조사를 받지 않을 의도로 대사직을 맡아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소 그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은 또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은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행동을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가 뜻 한번 못 펼치고 끝난다. 사실은 이 발언이 대통령실에게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의 어떤 동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지난번과 같은 그냥 막연한 유난 충돌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목적지가 같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한 몸이다, 네. 원팀이다라는 걸 다시 각인하고 우리가 어떤 그 갈등 과정 속에서 이쪽에서 저쪽을 쳐내거나 어렵게 만들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이 살아야지 이 정부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인데요. 저는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이 잘못한 게 있고 그 당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비례대표 선정 같은 거는 상당히 부실한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도 남겼거든요. 이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정무수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또 시민사회 수석은 자기가 홍보 수석인 것처럼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사고치고 예. 이런 어떤 제자리 찾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누구 탓하기 전에 실제로 보면 그 당의 후보들은 뭐 각자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국민들이 오히려 왜 이 정권 심판론이 높아진가 단순히 네. 대통령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정책적 대안들이 있냐 고물가 시대에 그야말로 사과만 들면 표가 떨어지는 이 상태를 어떻게 여당이 지켜보면서 선거를 치르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번 비례대표 선거 선정 과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스스로 사천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매우 과정의 부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윤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봉합하고 있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가 좀 남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은 또 이제 민주당의 선대위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문제도 이 뭉개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군요. 봅니다. 예, 황상무 수석이 사퇴만으로 수습되지 않을 만큼 지금 바닥 민심이 격앙돼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공천 논란으로 반사 이익이 일정 동안 국민의힘에 유지되기는 했지만 공천 과정이 끝나는 상황에서 국정 심판론이 다시 부각되는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이 두 가지 사안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대응을 했고 이것이 국민의힘과 갈등 양상으로 번져진 상황입니다. 네. 황상무 그 수석의 사퇴만으로 지금 수습되지 않을 상황인 것 같고요. 이종섭 대사 문제는 사실은 이 공수처와의 수사 과정상의 문제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본질, 그러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문제까지 사실은 국민들은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종섭 대사를 귀국시키냐 마느냐의 문제에서조차도 아직 당과 이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 조율을 하기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갈등으로 계속 비춰지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의 심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황상무 수석 사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당 관계자를 오늘 아침에 취재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그래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지 3일째죠? 오늘이? 맞습니다. 예. 대통령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황수석을 사실상 경질하기로 결정한 데는 서울에서 특히나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이 황수석 문제 등으로 한 주 만에 15%포인트가 하락했다라는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실컷 한동훈이 뛰어났더니 황상무가 15%를 날렸다라는 기류가 사실 여권 내에 있거든요. 황상무 뭐냐? 왜 일찍 빨리 물러나지 않았냐? 사실은 이런 불만도 여당 내에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일까? 여론조사 그래프를 봤더니 보시죠. 45%였던 국민의힘의 서울 정당 지지율이 지금 한 주 만에 이종섭과 황상무 사태로 30%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15%포인트가 떨어진 게 맞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실컷 그 예전에 민주당 전재수연이 부산 사태로 쎄빠지게 돌아다녀 놓으면 민주당 중앙당의 리스크 때문에 허위로 허서로 만들고 분통을 터뜨렸던 것도 기억나는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쎄빠지게 한동훈이 돌아다녀 놨더니 15%포인트를 어떻게 한 번에 날립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는 그 뭐 윤한 갈등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용한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용하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기 내려가가지고 충청도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수습된 그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1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한 갈등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히려 그 갈등이 금방 해결된 다음에 비 온 뒤에 땅 굳듯이 오히려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제가 옛날에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옛날에 했습니까? 네네. 옛날에 했어요. 근데 왜 싸움을 했냐면 우리 애가 저한테 굉장히 불손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불손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애를 갖다가 꾸짖었더니 예. 그때 그냥 막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냥 정색을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랬나 봤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였는데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아하.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아버지가 지 아들 시험 치는 줄 모르고 예. 그냥 애를 갖다가 막 깼다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애 시험 보는 날 어떻게 아버지가 애한테 그러느냐. 네. 그러면서 막 저한테 오히려 소리를 쳐가지고 제가 깨갱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혼내야지. 그런데 뭐든지 시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이종섭 대사 등을 그 임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네.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험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애가 조금 뭐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애비가 참아야지 그걸 갖다 그때 일일이 다 따지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중간고사 칩니까? 기말고사 칩니까? 1년에 한 번 있을까 하면 4년에 한 번 있는 큰 올림픽 같은 시험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을 치고 있는데 웬만하면 대통령이 좀 큰 마음으로 이것도 잘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시험 망치면 애가 시험 망치면 뭐 애만 손해입니까? 아버지는 뭐 괜찮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수습돼서 용한 갈등으로 끝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종섭 장관 문제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대통령실이 황상무 수석을 경질하는 것을 볼 때 이종섭 사태도 정리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 만에 서울에서 잘 나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15%포인트 빠지자 가장 당황하기 시작한 건 서울. 그것도 이 굉장히 초격전지에서 경험을 펼치던 국민의힘 후보들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 눈높이라는 거와 법행정의 눈높이라는 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야.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인데. 관련되신 두 분의 자발적인 사퇴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시기에
피의자로 피소돼 있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엄중하게 보고 계시지 않나. 최소한 선거 시기에는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귀국해서 스탠바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수도권 민심의 인식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육참 골단을 해야 된다.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당이 치르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치르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이 황 수석을 경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황 수석과 이종섭 대사 문제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번 정도 경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밝혔고 결국 대통령이 이걸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전해 들었듯이 윤희숙, 윤상현, 김경진, 김병민 이 수도권 한강벨트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좀 황 수석 좀 정리 좀 해달라. 네. 황 수석은 왜 이렇게 버틴 겁니까? 글쎄요, 이제 다른 율사 출신 같으면 당장 나가면 변호사 사무실 차릴 수 있는데 사실은 한 수석은 이제 언론 출신이다 보니까 대학 교수도 아니고 마땅한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언론에서 파장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뭔가 친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만큼 그렇게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본인이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정혁전 변호사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시점이 시점인지라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끌수록 쭉쭉쭉쭉 수도권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본인 스스로도 또 대통령실이 이렇게 더 본인 문제로 골똘하면서 시간이 끌면 오히려 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좀 고민을 길게 한 건 아닙니까? 저는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패턴이 있으시더라고요.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시간 동안에도 갈등을 푸는 과정이 굉장히 본인이 워낙 원만한 성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늦는 그런 패턴이시더라고요. 사실은 빨리 바로 만나지 않고 2, 3일 간격을 두고 일정을 잡아서 만나고 옛날 우리 같으면 바로 밤에 찾아가고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그문을 안 열어주는데도 그날 밤에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 다 잡아가지고 2, 3일 뒤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스타일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스타일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지금 다급하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봤지 않습니까? 2, 3%로 수도권 지금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인데 그 표가 50석, 60석이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늦었지만 대통령이 황 수석에 대한 사의를 수리한 건데 이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여당 후보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위기감이 용산에도 좀 전달된 걸로 보입니다. 김병민, 수도권 후보들 얼굴 어둡다. 안철수, 이종섭 당장이라도 귀국해서 조사받아야 한다. 호준석, 지지자들이 불안해한다. 유이동, 수도권 다 박살난다. 윤희숙,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야속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 여론조사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희숙 전현희가 동률, 이 두 후보가 동률의 여론조사 39, 39가 발표됐었습니다. 다른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최근 발표된 이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12.7%포인트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발표됐기 때문에 윤희숙 후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같습니다. 물론 송 선대위 대변인 여론조사 기관마다 정말 수치가 달라요. 들쭉날쭉하고 이 여론조사 기관은 뭐지? 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몇몇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그 두 여론조사는 하나의 추이나 추세로는 볼 수 없다. 여론조사 기법과 샘플과 실시되는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서 뛰는 후보들은 이런 여론조사 갖고만 저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본 여론조사 두 개는
조사 방법도 다르고 조사 기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추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노란불이 들어온 신호는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브레이크 밟고 멈추면은 신호 위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불 들어왔으니까 빨리 브레이크 밟으라고 조수석에서 말해주는 동승자가 있으면은 그 동승자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 당사에 가면은 그 대회의실에 누구의 사진이 걸려 있는가 하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김영삼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YS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신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 여론과 민의에 대한 높은 응답성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을 우리가 반추해보면은 문제가 되는 공직자 또 어떤 그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공직자가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도 서울시장이 그 당시에 본인이 성수대교 지은 거 아니지만은 정무적인 책임을 물어서 그 경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종섭 대사 문제도 국민들께서 저렇게 걱정이 크시면은 좀 어떤 과도할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 당의 많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공수처는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된다고 그 발언을 했던 것처럼 좀 이것은 국민들께서 가시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종섭 대사의 그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와 대통령실에 전해진 입장이 달랐는데 황수석과 이종섭 대사 건과 관련해서 결국 이 황수석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대로 대통령실이 수락을 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종섭 대사 문제도 결국은 한동훈이 맞았다라는 방향으로 수습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여권 내에서 기류도 감지되고 있는데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이 공수처의 수사 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공수처가 실컷 수사하지 않고 질질 끌다 호주 대사로 임명되니까 그제서야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무언가 이 건을 정치적인 혹은 선거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건 23년 9월, 출국 금지 조치가 12월, 국방부 압수수색 소환 조사도 없었고 3월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고발 6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를 했다. 여권과 대통령실에서는 이 시점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 상황은 제대로 소환해서 기소를 할 만큼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수사 진행 상황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데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마자 소환 조사를 한 것이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야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욱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종섭 대사가 대사로 임명된 거는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가 입건은 됐지만 기소는커녕 아직까지 조사도 안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7일에야 비로소 공수처가 이제 급하게 불렀던 건데 이 사건이 언제 고발이 됐냐면 작년 9월에 고발이 됐어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공수처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의 의지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9월에 이제 그 고발이 됐는데 그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게 1월 달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2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압수한 그 물품 지금 검사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종섭 대사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불러가지고 급하게 조사 한번 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가 뭐 방해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조국 대표죠 이제. 조국 대표가 2심까지도 그 유죄 실형 판결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어제 그제 계속 재판받는 날이었고 그다음에 금요일도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무죄란 이야기잖아요. 아직까지는 유죄가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종섭 대사는 입건만 됐지 기소는커녕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마치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다루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출국 금지도 합법적으로 다 제대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국한 것도 아무런 문제도
문제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야당이 이제 프레임을 갖다가 씌운 거고 이 프레임이 먹힌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용산과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의 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종섭 대사 빨리 귀국해가지고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송영길 전 대표하고는 다른 게 송영길 전 대표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그야말로 민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갖다가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이종섭 대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제 한국으로 서울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굉장히 큰 책임이 공수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렇게 대사를 갖다 현직 대사를 불러다 놓고 아무것도 조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봐야 그래야지 이제 민주당이 씌운 프레임이 이게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고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있겠군요. 자, 그럼 민주당의 조기현 법률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6개월 동안 수사의 의지가 있었느냐? 뭐 이런 의혹인데. 구체적인 수사 상황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수사 절차상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종섭 대사는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있어서 가장 키맨이거든요. 이런 수사를 할 때에는 이런 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죠. 관련자들, 참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아마 이종섭 대사에 대한 수사 일정이 잡힐 겁니다. 물론 공수처가 그렇게 수사 일정을 잡아놓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9월 달에 고발을 했고 출국 금지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종섭 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공수처 책임을 바로 묻기에는 뭐 절차 상황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문제는 출국 금지가 왜 갑자기 해제가 돼서 갔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공수처의 입장은 출국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는 거고요. 그런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또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급하게 이종섭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시키고 그 직전에 4시간 조사를 하고 이 과정 자체가 뭔가 이 수사 자체의 부담을 느껴서 어떤 이 뭐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뭐 이것을 진행하는 거에 부담을 느낀 어떤 다른 조치의 차원이라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공수처 수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사였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지만 소환 통보도 없었다라는 오늘 이 보도.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는 빨리 소환 날짜를 잡아달라라고도 밝히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강북을의 박용진은 끝끝내 안 됐습니다. 본인도 안 될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 신인 조수진 후보에게도 또 밀린 겁니다. 두 번 다 경선에 도전했지만 좌절됐습니다. 끝까지 비명행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경선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압도적인 차이였다. 페널티를 씌울 필요도 없었다라는 취지의 경선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북을 선거 결과가 궁금하죠?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받았는데 가산, 감산 없이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은 53%인가가 투표를 했는데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 강원이 주인이다. 이게 워낙 관심사도 크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는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권리당원은 박용진 후보가 23.15, 조수진 후보가 76.8. 그래서 가감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 그리고 가감산을 반영하면 19.4 대 80.6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한 결과 가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장면만 보면 마치 민주당의 조수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박용진 후보를 이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원칙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의 현직 의원과 민주당의 여성 신인의 대결이고 당에서 이 결과를 발표했을 텐데 이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네.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결과를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밝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야말로 저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초당적이죠. 초당적이다? 어차피 당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공관위원장이 발표하고 그런 프로토콜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가서 엉뚱한 지역에서 저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으나 하나 또 프라이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앞으로 우리 공관위가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는 뭐 조 후보가 이겼다더라. 그런 정도 하는 것이 대표의 격이고 그걸 퍼센테이지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릴 때 사실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과외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영어 과외를 받았는데 그 과외 받은 학생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쳐서 이 사람들이 성적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미 누가 보더라도 조수진이라는 사람이 강북에 가서 정치할 거라고 며칠 전에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분이 와서 바로 왔는데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이 뽑아줬다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그만큼의 몇 번의 찍어내기와 바이어스가 있는 상태에서 간 거고 그게 뭐 당대표의 뜻이라니까 또 유시민 작가 또한 당대표한테라도 잘해라니까 저런 표를 준 거 아닙니까? 당의 분열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해야만 타도할 수 있다니까. 뭐 10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런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봅니다. 마치 저 장면만 보면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정적이 제거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좀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일종의 분석인데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 한 장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용진 의원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구증구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9번 쪄서 9번 말리는 걸 우리가 구증구포라고 하는데 실제로 박용진 의원이 9번에 걸쳐서 지금 순환을 받았죠. 자, 첫 번째로 하위 10% 감산폭을 작년 11월에 민주당이 20%에서 30%로 확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은 실제로 하위 10%가 됩니다. 세 번째로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했더니 바로 기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지역구를 3인 경선 지역구로 하면서 처음으로 여기만 결선이 있는 지역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에게 1차 투표 결과를 안 알려줬습니다. 정봉주 전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는데 박용진 의원이 2등이지만 승계를 안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전략 경선을 하면서 박용진 의원에게 30% 감산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라서 강북 의도 아닌 전국 권리당원이 70%를 투표를 하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득표율을 상세하게 공개를 하면서 사실상 박용진 의원을 망신주다시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이 당한 구증구포인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박용진 의원 개인이 좋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박용진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과거 맞섰던 그런 반대자, 비판자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탄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권력을 장악했을 때, 국정 운영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점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박용진 의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박용진 현역 강북을 의원과 조수진 여성 신인 이 후보자의 결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표현대로 가감산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표차였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여러 큰 선거를 직접 지휘해 본 적이 있는 김영주 의원께서는 조금 전 이미 당대표의 의중이 박용진은 안 돼야 한다라는 것이 만연하게 바이어스된 결과다라고 개인적 분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가감산이 됐고 8대 2네요. 8대 2. 8대 2로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 후보 중에 최다 득표를 했던 박용진 현역 의원이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온 여성 신인에게 8대2로 압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신인 조수진 후보의 이른바 박용진 의원 조롱 발언 논란도 있습니다. 미랄일 되어 썩어 없어지는 헌신하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상대 후보에게 이런 요구는 참 이례적입니다. 유시민 장관하고 아침에 만났습니다. 예. 첫 화두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진짜 유시민 작가님 자꾸 그러시면 저 진짜 대선 나가라고 미룰 거예요. 강북을에서 파열음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박용진 의원이 너무 심하게 했죠. 바보같이 경선에 응모하겠다, 바보가 되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이왕에 바보가 되실 거면 정말 바보같이 그냥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총선에 좀 밑거름으로 강북을도 승리하고 전체적으로도 민주당이 좀 단합해서 나가는 모습, 그런 역할로 바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선관위가 이 지역 경선 결과는 앞서 이 대표가 발언하기 전에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득표율까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걸 이 대표가 직접 유세장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공개했던 것도 논란이다라는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 상대 후보자인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왕 바보가 될 거면 미랄이 되어 썩어 없어져라 라는 말이 박용진 후보는 조롱하지 마라, 모욕하지 마라 라고 또 발끈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롱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에게는. 너무 급하게 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조수진 후보의 이 어투나 이런 거를 보면 이 후보가 아니라 평론가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라면, 민주당의 후보가 유력하게 돼서 실제 후보로 공천 가능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 하면 상대 후보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두 번째 경선에 임하면서 어쨌든 이 결과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 경선을 할 것이고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 보고 갑자기 이 경선에 왔다면 조수진 후보는 그런 박용진 의원에 대한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분위기가 과연 이제 강북을에 가셔서 오늘 당장부터 선거운동을 하실 텐데 어쨌든 강북을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이 경선 과정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지난 선거에서는 전국 유리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지역 주민들로서는 박용진 의원에 대한 여전히 애정 같은 게 남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잘 얻어야 되는데 이게 시작부터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후에는 뭐 박용진 후보에 대한 존중이 뭐 후보 개인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지만 유권자에 대한 존중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발언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랜 기간 준비하고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업된 상태에서 마치 내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가고 그 결과를 얻은 것처럼 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강북을 유권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부분도 마음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의 조수진 후보를 향한 쓴소리였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마치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두둔했던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라도 하는 듯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은 내가 계승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저의 세 번째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두가 다 압니다. 이게 경선에 뛰어든 제 심정은 이해했습니다. 후회합니다. 부담합니다. 멈춰주십시오. 바보의 길, 바보 정치인의 길, 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격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노무현 정치인이 그렇게 민주당에 계시고 화요까지 불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노무현 정신이 실종됐고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는 당이 됐다라는 비판 논평도 나왔는데요.
실종된 노무현 정신을 내가 남아서 계승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듯 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젠 양문석 후보 논란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국민 절반을 이찍이라며 조롱했다라는 것, 그리고 당 내에 동료 의원과 비명계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와 바퀴벌레로 비하하고 막말을 했다는 것, 더 나아가 전해철 후보 등에 대해서 수박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공천 면접위원들에게 발끈을 해서 공천 심사위원 모두가 도덕적 점수를 빵점 줬는데도 공천이 됐다는 것, 뭐 이런 논란 말고도 본인이 출마하는 본인의 지역구도 비하했다라는 막말 논란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뒤늦게 다시 조명된 것 텐데요. 아시다시피 양문석 후보는 안산 전해철 후보를 이기고 공천이 됐는데 본인이 출마하는 안산에 대해서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 잘하는 동네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갑 도의원, 시의원들이 입장문을 냈는데 안산갑 후보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공천 취소 등 적극적 조치 없을 시 시 도의원직 사퇴도 불사할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지난 15일에 냈던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산, 본인이 나가는 지역구에 대해서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 잘하는 동네다. 라고도 얘기했다는 것. 막말 논란이 계속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형국인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어도 논란일 텐데 본인이 나가는 지역이에요. 안산은 지저분하고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 잘하는 동네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저 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의 주장인데 제가 옛날에 통영 갔었거든요. 통영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동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그다음에 음식물도 맛있고 해산물도 맛있고 그 양문석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영에 비교하니까 안산은 저렇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양문석 후보가 국회의원 출마했었잖아요. 어디서 출마했었습니까? 통영에서 출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경상남도 도지사로도 출마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통영을 내버려 두고 왜 그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장난을 잘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산까지 와가지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런 안산에 와가지고 출마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양문석 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가면 쓴 미국인 이런 정도는 그야말로 양반이고요. 노무현 기념관도 아니고 노무현 매국질 기념관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요. 뭐 유사불량팜 이란 이야기는 뭐 진짜로 양반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고 노무현 씨라고 하면서 역겨운 걸 떠나가지고 참으로 역겹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현을 기억하는 민주당 그 여러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양자택일의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양문석을 선택할 거냐, 노무현을 선택할 거냐 이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안산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은 누구를 갖다가 선택하겠느냐? 결국은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과연 양문석 후보가 얘기했다는 장난질 잘하는 동네인 걸 잘 알고 있다라는 발언. 시도 의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양 후보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면 반박 입장문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양 후보의 해명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난 잘하는 동네다. 만약에 저런 발언을 시도 의원 주장대로 양 후보가 했다면 그게 어떤 뜻인지는 뭐 해석에 국민들과 그 지역구 주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례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막말의 역사를 좀 되짚어보면 양문석 후보 얘기입니다. 일단 이찍, 국민 절반을 막말로 조롱을 했고 이제 민주당 당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체결하려 했거나 체결에 찬성했다라는 이른바 비명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 그리고 바퀴벌레 비유를 하고 그거를 왜 그렇게 표현하냐 수박이라고 전해철 의원 등에게 라고 문제 삼는 공천심사위원에게 내가 뭐 동물로 비유한 것도 아니고 식물이라고 비유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또
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나가는 지역에 대해서 지저분하고 장난 잘하는 동네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해철 후보는 양문석 후보의 막말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릇된 후보다라고 앞서 비판한 바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높으냐가 당선 기준, 공천 기준이 아닌가. 얼마나 친명이 있느냐? 예, 이찍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셔서 강북을에 출마했으면 당도 5회 수박으로 조수진 후보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예. 근데 한미 FTA 어떻게 미국하고 그렇게 손을 잡아서 미국 놈 좋은 일을 시키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어도 떨어졌다. 네. 당도 5로. 네. 수박인 거예요. 요 대연정을 하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옛날이나 지금도 똑같이 퍼붓고 있는 거잖아요. 양문석 후보의 눈에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후보들은 안 그럴까요?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은 그런 입장이 달라졌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일본 문화를 개방하냐고. 죽창가를 불러야 되는데. 뭐 똑같이 수박이에요.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김대중 노무현을 얘기하냐면 당원들이 반대해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한 외로운 길을 갖고 그게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양문석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자기 당원들에게만 충실하면 되는 거고 자기 다른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대표이고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문석 후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반성을 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이는 진행형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유시민 후보는 왜 노무현 그만 팔고 이제는 이재명에 충성하라. 과연 노무현 정신이 어디 있느냐 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원칙을 중시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강북을의 경선 결과를 허허하면서 그냥 듣고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비굴하게 이기지 말라고 얘기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자기의 가까운 사람, 소위 조수진을 내보내면서 양문석을 옹호하는 것을 과연 깨끗하게 잘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자신과 가까운 조수진을 공천받게 하고 양문석 논란에 옹호하는 걸 반기셨겠냐. 원조 친노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였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막말은 그 범위가 상당히 크고 그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들어보시죠. 첫 번째, 쓰레기 맞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쓰레기들이 1번이었고요. 2번이 바퀴벌레였고요. 3번이 빈대였었어요. 옆에 있으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조상욕, 부모욕, 신체욕을 해주고 싶더라고. 쓰레기라는 표현을 그때 페이스북을 써요. 정말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 수박이라고 하다가 이제 수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반개라고 해요. 반개. 당내 반개혁 세력을 향해서 이제 저는 이제 수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반개라고 하는데 이원욱 의원의 최후 통첩, 이낙연 전 총리의 최후 통첩 진짜 좀 가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란을 일으키면서 최후 통첩이니 신당이든 국당이든 창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영원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인들끼리 비판하는 건 괜찮다. 국민의 권리이다. 라며 양 후보를 두둔하고 있는 상황.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만 선대위원장 3인 중 양문석 안 된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홀로 양문석 후보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도를 넘은 거죠. 다만 그분이 이제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시민운동을 할 때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의 저 요청을 들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대표가. 오히려 이 친명 커뮤니티에서는 김부겸을 쫓아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부겸 선대위로 민 사람 누구냐? 입 다물고 나가라. 공동선대위원장직 박탈해달라. 강성 지지자들은 오히려 김부겸 쫓아내자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재검증을 요청해 놨다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공천탄 주면 그냥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브레이크는 묵살되는 것 아닙니까? 수순이?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니까 민주당은 그대로 가겠다는 의도가 명확관화해 보이고요. 사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의 요청이 묵살된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죠. 박용진 의원 건에 대해서도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좀 구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요. 김부겸 전 총리 말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직 총리라고 하면 그래도 국가 원로의 반열로 대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런 굴욕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민주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짧게 덧붙이면은 지금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 한 사람을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세워서 다른 후보들의 막말을 다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화성병에 출마한 그 권칠승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천안함 최원일 함장, 최원일 대령이죠. 그분을 상대로 대단히 부적절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천안함 사건은 북한군이 우리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고귀한 우리 장병 46분의 그 목숨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그 천안함 에 대해서 음모론에 동조했던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평의 노종면 후보라든가 또 서산 태안의 조한기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박선훈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과거 천안함 관련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양문석 후보 한 사람으로 다 덮고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에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총선 특집 코너입니다. 총선 빅매치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양당의 선거. 오늘의 빅매치는 과연 어떤 매치업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총선이 오늘로써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빅매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사적 책임, 이재명 대표 내쫓아야. 역사적 책임과 내쫓아야.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의 종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검찰, 법원 모두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을 감옥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분들이 떵떵거리면서 국민의 표를 구걸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그들의 범죄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대한민국을 범죄자로부터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겁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범죄자들의 연대와 종북 세력의 주류 진출을 막아야 할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미래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삶을 개선하는 공약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의 총선 빅매치 역사적 책임 대 쫓아내야인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역사적 책임은 정혁진 변호사님 뭐로 보이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시대 정신이 뭐라고 그랬느냐. 586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더 그 진보라고 할까 어쨌든 더 이렇게 그 디벨롭이 돼가지고 지금 각 그 3당 내 그 가장 큰 3개 정당 내 대표가 되려고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사실은 범죄자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사실은 부부가 다 형사 피고인이 된 그런 정당 아닌가? 거기에다가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른바 그 진보당 출신들의 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눈앞에 이제 명약 관화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70몇 년 동안에 이루어놨던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보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갖다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이번 총선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그리고 황운하 의원 등등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분들 혹은 이 과거 통진당 해산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 승리로 주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역사적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걸 얘기한 셈이군요. 자, 그럼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쫓아내야 이건 누굴 쫓아낸다는 발언일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이제는 충직한 일꾼은커녕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 그런 모습, 그런 종 이제는 해고해야지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신 하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고 시퍼렇게 눈떠 살아있는 주권자 아닙니까?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일 발언을 분석해 놓은 기사가 있는데 탄핵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속 윤석열 탄핵을 시사한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판론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로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의 탄핵도 있을 수 있고 실제 탄핵이라는 게 언급되는 순간 사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탄핵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바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 같이 급진적으로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도 3년은 길다 이 얘기의 상징적 의미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서 국정전환을 시키고 실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정치적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연설의 일관적 맥락도 보면 강력한 심판으로 경고를 보내야 된다. 여기까지이지 탄핵을 전제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기사에서 최근 분석한 이재명 대표의 표현들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난 15일 울산에선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된다. 지난 16일 용인에선 혼내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내쫓는 거다. 지난 17일 경기에선 회초리 들어도 안 되면 해고해야 된다. 어제 강원도에선 권력을 회수해야 될 때다라며 박근혜도 우리가 내쫓지 않았냐라고 언급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이 정치적 탄핵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거다. 근데 이 조간신문은 이건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거다. 이렇게 지금 풀이를 했는데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 얘기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앞에 서 있는 강성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는데 조금 거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탄핵을 직접 언급하면서 실제 탄핵을 진행시킬 목적으로 이번 총선을 치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해야 된다. 심판론의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판해달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지금 말한 대로 보면 조금 너무 많이 앞서 나가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중도 확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일 저런 발언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쫓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거듭 썼는데 정권 심판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저 야권 연대를 심판해야 된다. 지금 송 변호사님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요. 그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진보당의 그 후보가 3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또 이제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 그런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상위 순번에 3명 들어가 있는 거 투표를 어떻게 하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국회의장이 누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을 했을 때 국방위원회에 배정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방위를 안 가고 다른 상임위에 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에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신청을 하면은 국회의장이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동안에 해달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그 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이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뭐 국방위에 들어간다든가 외통위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우리 첨단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방위에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생각해보면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연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조국 혁신당에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 또 재판 중인 분들, 수사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즐비하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만약에 법사위에 들어간다. 생각해보면은 그러면은 피고인이 대법원으로부터 계속 자료를 받고 대법원을 국정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번 선거에 역사적 책임이 크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 지역에서도 맞붙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류사명 후보가 맞붙는 동작을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나경원 46.3, 류사명 45.9.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최근 실시된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두 후보가 박빙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류사명 후보를 지원 유세하면서 동작 선거는 한일전이다 라며 상대 후보를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달려라 류삼영, 동작을 선거는 신한일전이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한일전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정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선거에서 특히 서울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번에 이제 나경원 전 대표가 이수진 의원한테 패한 것도 굉장히 큰 이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무게감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차이가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진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누가 가장 큰 그 충격을 갖다가 받았을 것인가? 나경원 전 대표가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지난 4년 동안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사명 후보가 공천이 됐을 때 과연 유사명 후보가 나경원 대표한테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유사명 후보는 경찰서장 총경 출신이고 아무런 동작에 연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동작에는 호남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유사명 총경은 경상남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게임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갖다 봤더니 거의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서울은 그야말로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들이 다 그냥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진짜 무서운 선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일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일전이라고 하면 결국은 나경원 후보를 보고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건데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유사명 후보 측에서 민주당에서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하진 않지만 무슨 냄비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갖다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냄비가 일본어로 하면 나베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런 식으로 이걸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러한 이야기는 이제 좀 지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류사명 후보를 응원하는 지원 유세 메시지도 보셨으니 이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경원 후보를 지원 유세했던 장면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준영 파이팅! 박준영 파이팅! 여러분 제가 서울의 핵심 나경원과 장진영 있는 공작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22일 동안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그 처음을 바로 이곳 공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세력이고 미래를 보는 세력입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죽을 각오를 절실하게 뛰겠다, 서서 죽겠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과연 이 동작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로 이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에선 강제 소환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나섰다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법원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을 했다. 검찰이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은 총선 전까지 출석 어렵다. 제1야당 대표 선거의 의미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개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 점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유동규 씨, 나도 출마했다가 재판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해서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난 증언할 수 없다. 그러자 이 대표 측, 선거 일정만으로도 빠듯한데 세계 재판을 대응해야 된다. 불이익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강제 소환, 이거 어떤 겁니까? 재판부가 얘기한 강제 소환은. 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없이 재판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고 개정할 수 없게 법은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건 등 피고인 없이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유로 이제 출석을 거부하면 이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이 사건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구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는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불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석하지 않고 이후에 이제 선거 일정상을 이유로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거 상황이란 특수한 상황,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일당의 대표라는 점을 이유로 해서 4월 10일 이후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법원에서는 강경하게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법원의 입장에 따라서 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들은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상의 한 수치이고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론조사 결과는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지율 오르더니 조국이 변했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의 변심인가요? 주제 공개하죠. 이제는 비조짐입니다. 자, 이거 어떤 뜻일까요? 따로 가는 조국. 이재명 대표를 당혹해 한 발언이 조국 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후보에게서 각각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자,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튜브에서. TK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 이번엔 조국당 찍겠다는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 찍기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를 찍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총선 후보자에게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박지원 후보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이 좋다라고 또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에 대해서 좋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네.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후보께서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설마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국이 박지원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지원 그 후보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정도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호남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지 않겠나라고 하거든요. 발언이 바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사실 정청래 최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박지원 그 후보가 저런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돌이켜 보면 정청래 최고도 조국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정권 심판 큰 바다에서 만나자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박지원 두 사람이 또 그 말하자면 구애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사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보면 어쨌든 처지는 객관적으로 민주당 안 찍으려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 비례 찍으러 갔다가 민주당 찍어주는 오히려 이제 그 플러스 알파가 민주당이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 후보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는 안 들었을 것 같다. 이미 공천이 됐으니까 어찌할 수는 없고.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는 안팎에서는 이제는 비조짐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몰빵론을 얘기했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선 이제 지민 비조뿐 아니라 비조 지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니 조국이 변했다. 뭐 이런 기사도 오늘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 비조 지민하고요. 지민 비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민 비조는 뭐냐면은 민주당 찍으러 간 김에 아이 조국당도 한번 찍어주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비조 지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국당 찍으러 일부러 이제 나갔다가 나간 김에 이제 민주당을 갖다가 찍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민 비조는 뭐냐면은 조국이 이재명 대표 덕을 보는 것인데 비조 지민이 되면 반대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조국 덕을 갖다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른바 정치 8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원장도 내가 명예당원 하고 싶겠다라고 하면서 이 비조지민이라는 말을 은근히 인정을 갖다가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조지민이 되어가지고 국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한테 조국 전 장관이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민감한 문제는 뭡니까? 이재명 대표 아직 형사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쌍방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많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체포 동의안이 문제가 될 텐데 그때 조국 대표는 다른 식의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몰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몰빵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151석을 가져야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군이 필요한 거지 지금 우군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정청래 후보가 박지원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천장 왜 받았냐? 분탕질이냐? 분탕 보이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청래 후보도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넓은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얼마 전에 밝힌 바 있는데 이 명예당원 좋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그 친명계 내부에서 일종의 불안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조국이 지금은 우리 편 같긴 한데 비례가 자칫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게라도 하는 날이면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밑으로 조국이 과연 들어올까?
혹시 이게 우군이 아니라 적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혹시 좀 그런 게 있습니까? 걱정? 있죠. 그러니까 적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군인데 굉장히 신경 쓰여서 자꾸 이 당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 어쨌든 일당이 목표고 단독 과반이 목표인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 국회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우군으로서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은 중도층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는 이렇게 열성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결과로서 선거가 끝난다고 하면 그 뒤로는 다시 냉정해지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을 바라고 또 변화를 바라는 것을 국회에서 실현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모든 정책 하나하나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견인하고 끌어가려고 했을 때는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당장의 목표는 당연히 원내 단독 과반수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이 선전, 그 최근의 지지율은 부담스러운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난 선거 그 열린민주당처럼 서로 명확하게 긋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전략이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내용도 이 지민 비조에서 뭐 비조 지민으로 가는 것은 뭐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긴 하지만 지역구에 한석도 출마시키지 않은 정당이 이제 저런 방식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거는 단순히 자신감 표현을 넘는 것 같아서요. 민주당이 좀 명확하게 조국 혁신당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억하시죠? 조국 혁신당의 비례 후보 당선권 4명은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인 분들입니다. 한 명은 음주 전과도 있고요. 일단 조국 대표 본인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정당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한숨 나오는 범죄 도피처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들. 조국 혁신당이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국 현실로 이미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주축. 정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다. 직능별 대표나 소수그룹 보호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중앙일보 사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구독자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김영주 의원님과 정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